2008년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던 그 해,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수천 개 기업이 파산했으며 각국 정부는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재앙의 씨앗이 단 한 사람의 철학과 한 문장의 결정에서 비롯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경제의 심장,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곳을 무려 18년 동안 단 한 사람이 지배했습니다. 대통령보다 강력하고 시장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말 한마디로 세계 증시를 흔들던 남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 경제를 움직이는 마술사, 그리고 2008 금융위기의 숨은 설계자. 그의 이름은 앨런 그린스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의 철학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의 평범한 가정까지 무너뜨렸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린스펀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사례가 아닙니다. 그의 결정은 국가의 성장률, 금융시장의 흐름, 기업의 생존, 그리고 개인의 삶까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미래를 설계한 통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철학이 이 모든 비극을 불러온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를 그렇게까지 신뢰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린스펀의 권력과 신화, 그리고 몰락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26년 뉴욕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앨런 그린스펀의 유년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허먼은 1920년대 주식부 시절 성공한 증권 중개인이었지만 1929년 주식시장 대폭락과 함께 찾아온 대공황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가족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아버지는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허먼이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혼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던 시절, 허먼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3살의 앨런 그린스펀에게 아버지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존재가 되었죠.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했고, 어린 그린스펀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그를 특별한 아이로 만들었을까요?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그린스펀은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책과 숫자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에 열중할 때 그는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특히 19세기 미국의 거대한 사업가들,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인물들의 전기를 탐독하면서 아버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어린 그린스펀에게 있어 숫자는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였습니다. 야구 통계를 외우고 분석하며 선수들의 성과를 예측하는 것이 그의 취미였죠. 이런 분석적 사고방식은 훗날 그가 경제 예측의 거장이 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세가 되던 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재즈라는 음악 장르를 접하게 된 그린스펀은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색소폰에 완전히 매료된 그는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며 프로 음악가의 꿈을 키웠죠. 놀랍게도 그의 실력은 빠르게 늘어 고등학교 재학 중에 헨리 제롬이라는 순회 밴드의 정식 멤버로 영입되었습니다. 주당 $15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입을 얻게 된 것이죠. 젊은 그린스펀은 음악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바칠 분야라고 확신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그린스펀은 처음으로 팀워크와 협업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각 악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완벽한 연주가 나오는 것처럼 경제도 여러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런 음악적 경험은 훗날 그의 경제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밴드 활동을 하면서 그린스펀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가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후에 세계적인 재즈 연주자가 된 스탠 게츠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스탠의 천부적 재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린스펀은 좌절했지만 이때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밴드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일이었죠. 다른 멤버들이 지루해하는 회계 업무를 그는 오히려 즐겼습니다. 장부의 모든 숫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느끼는 만족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1945년 모든 계정이 정확히 균형을 이룬 장부를 보며 그린스펀은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았다고 확신했죠.
음악가로서의 꿈을 접고 경제학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경제학계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공공투자가 급증하던 시기였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뉴욕대학교에 입학한 그린스펀이 접한 것은 케인즈 경제학이 지배하는 학문 세계였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케인즈의 이론이 주류였지만 그린스펀은 정반대의 철학을 품고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동경해온 19세기 거대 기업가들의 영향으로 그는 자유시장 경제와 정부 개입 최소화를 신봉했습니다. 개인의 이윤 추구 욕구야말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대학 시절 그린스펀은 아인랜드라는 소설가의 작품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랜드의 객관주의 철학은 개인의 합리적 이기심을 옹호했고, 이는 그린스펀의 세계관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인랜드의 살롱에 참석하며 그린스펀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정부 규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간섭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철학적 기반은 훗날 그가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되어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948년 최후 등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린스펀은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미국 금융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군이 개입하자 미국 내에서는 3차 대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죠.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고 1950년 소비자 물가는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트루먼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 수행을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죠. 이는 미국 역사상 중앙은행이 행정부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화가 난 트루먼은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교체했지만 새로 임명된 윌리엄 체스니 마틴 역시 독립성을 고수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젊은 그린스펀에게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도 실질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나오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꼼꼼히 분석해서 항공기 생산량과 원자재 수요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항공력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그를 일약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콘텐츠 마케팅의 선구자 역할을 한 셈이죠. 기업들이 그린스펀의 분석을 원하며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그의 명성은 월가까지 퍼졌습니다. 그의 예측은 놀랍도록 정확했고 이는 그를 전설적인 경제 예측가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953년 윌리엄 타운젠드라는 투자자문회사 사장이 그린스펀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했죠. 타운젠드, 그린스펀이라는 새로운 회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린스펀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분석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린스펀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계량 경제학 기법을 활용해서 철강 생산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철도 운송량, 제철소 가동률, 전력 소비량, 원자재 수입량 등 다양한 통계를 종합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이었죠. 이런 접근법은 현재 헤지펀드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 그의 회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포춘 500 기업들이 그린스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섰죠. 그의 예측력은 전설이 되어갔고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린스펀이 말하면 시장이 움직인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린스펀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이었습니다. 1967년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백악관을 노리는 리처드 닉슨이 그를 경제 고문으로 영입한 것입니다. 당시 린든 존슨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로 인해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자유시장주의자인 그린스펀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죠. 그는 닉슨에게 정부 지출 삭감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정상화를 조언했습니다.
동시에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군사비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정확한 진단은 닉슨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린스펀은 수석 경제보좌관 자리를 기대했지만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닉슨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린스펀의 평가였습니다. 30초 만에 음악계에서 들어본 것보다 더 많은 욕설을 내뱉는 편집증 환자라고 혹평했죠. 하지만 정치적 현실주의자였던 그린스펀은 닉슨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1974년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공경에 처하자 그린스펀을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린스펀이 취임한 바로 다음 날 닉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제럴드 포드가 새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린스펀의 지위는 유지되었죠. 이때 그린스펀은 다른 경제학자들과 정반대되는 조언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라는 다른 참모들의 의견과 달리 그는 긴축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이 포드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부양 없이 치러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포드를 버렸죠. 그린스펀의 정치적 경력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월가 컨설턴트로 일하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오히려 그에게는 행운이었을까요?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포드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했다면 그의 명성은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대신 민간에서 자신의 분석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경제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 현상은 기존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그린스펀은 이를 에너지 가격 급등과 생산성 저하의 결과로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1980년 진정한 보수주의자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린스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레이건 선거 캠프에서 경제 고문으로 활동한 그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과 외교협의회 이사직을 맡으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죠. 그는 레이건이 언젠가 자신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그린스펀은 공급 경제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세금을 낮추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서 결국 세수가 증가한다는 이론이었죠. 이는 그의 자유시장주의 철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정책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훨씬 더 중요한 기회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볼커는 지미 카터 시절 12%에 달하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과감하게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달성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볼커의 정치적 성향이 레이건 행정부와 맞지 않게 되었죠. 레이건 정부는 은행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업과 증권업의 겸업을 허용하려 했지만 볼커는 은행이 너무 커져서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레이건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충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볼커가 세 번째 임기를 거부하자 그린스펀에게 마침내 꿈의 자리가 돌아왔습니다. 1987년 8월 그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취임했죠.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경제적 직책을 맡겨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미국 통화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임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그의 능력을 시험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 대폭락이 발생했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루에 500포인트 이상 급락하며 뉴욕증권 거래소 역사상 최악의 하루가 되었죠. 점심 식사 전에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릴 것 같았고 20메일러 25%더 떨어질 것 같은 순간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린스펀은 자신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서의 미래가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과 실무 능력을 동시에 시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자유시장주의자로 살아온 그린스펀이지만 이때만큼은 실용주의자로 변신했습니다. 시장에 대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죠. 금융회사들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시장의 매수 주문을 늘려 균형을 회복시켰습니다. 동시에 레이건 대통령에게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죠. 실제로 양당이 협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공황 상태에서는 때로는 시장이 원하는 것이 안심과 확신뿐이었으니까요. 그린스펀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대응은 투자자들에게 연방준비제도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 효과를 가져왔죠. 그린스펀의 대응은 주말까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공황은 진정되었고 그린스펀은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다졌죠. 이후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미국 경제는 대환화라고 불리는 장기 호황기에 들어갔습니다.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주식시장은 꾸준히 상승했으며 전 세계가 시장 경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린스펀은 단기 경제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가 금리를 조정하는 방향만으로도 경제 지표들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죠.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린스펀 의장은 사실상 경제 황제와 같은 지위에 올랐으니까요. 사람들이 그가 경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의 반대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그를 금융계의 오즈의 마법사라고 불렀고 투자자들은 그의 모든 발언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의 두께까지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점치는 지표로 여겨졌죠. 1990년대 초 그린스펀은 인터넷 혁명의 가능성을 일찍 간파했습니다. 정보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죠. 이런 그의 낙관론은 닷컴 붐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배 이상 상승했고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천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린스펀은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1996년 그가 한 연설에서 사용한 이 표현은 즉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정작 그는 주식시장의 거품을 적극적으로 터뜨리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는 쇼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죠. 어떤 이론이나 지식도 영원히 참으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지적 우월감이 커질수록 그린스펀은 금융 파괴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연 것은 바로 쉬운 돈의 시대였습니다.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이런 경제 환경을 이용해서 무명에서 거대 금융회사 CEO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중 한 명이 샌디 와일이었습니다. 자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는 더 큰 것을 꿈꿨습니다. 자신의 회사 트래블러스와 거대 은행 시티코프의 합병이었죠.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었다는 점입니다. 글래스-스티걸 법이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샌디 와일에게는 조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앨런 그린스펀이었죠. 그린스펀은 젊은 시절부터 독점을 옹호해왔습니다. 독점 기업이 단순히 나머지 기업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트래블러스와 시티코프 합병에 대해 그린스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년간의 임시 허가를 내줬고 강력한 월가 은행가들의 로비 덕분에 의회와 빌 클린턴 대통령은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은행업계는 급성장했고 많은 대형 은행들이 다른 금융회사와 합병하여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그린스펀의 권력과 명성도 더욱 강해졌죠. 그는 금융파생 상품 사용을 옹호하고 이를 규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전문가들끼리 비공개로 협상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자 그린스펀은 금리를 대폭 인하해서 경기 침체를 막으려 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는 6.5%에서 1%까지 떨어졌죠. 이런 초저금리 정책은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투기 자금의 이동을 촉진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붐이 일기 시작하자 그린스펀은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죠. 평소의 전술대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할 뿐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질병은 거의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린스펀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70%에서 100%로 급증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고위험 대출 상품을 남발했고 이를 증권화해서 전 세계에 판매했죠. 규제 당국은 이런 위험한 관행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린스펀이 시장의 자율 규제 능력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6년 1월 18년간 연방준비제도를 이끌었던 그린스펀은 공식적으로 은퇴하고 벤 버냉키에게 바통을 넘겼습니다. 그는 월가 기업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계속 내고 있어 여전히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가 떠난 지 불과 2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AIG는 정부 구제 금융을 받았으며 수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았죠. 부동산 가격은 30% 이상 폭락했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린스펀은 수많은 경기 침체에서 미국을 구해냈지만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기 침체를 놓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런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립되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그린스펀이 주택거품에 기여한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미국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고 2008년 주택거품은 그의 명성과 유산을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2008년 국회 청문회에서 그린스펀은 자신의 철학적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제게는 미스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것을 놓쳤을까요? 우리 경제학자들이 과연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을 포착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발언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의 완전성을 믿었던 자유시장주의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죠. 그린스펀의 인생은 겉으로 보면 아메리칸 드림의 완벽한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우리가 너무 늦게서야 깨달은 위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18년의 정책과 신화는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백만 가게와 수많은 국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철학이 세계를 구할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되짚어본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경제학자의 영광과 몰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본질, 경제학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믿어온 시장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교훈입니다. 18년간 미국을 움직였던 그의 신념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끝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삶 한가운데에서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남깁니다. 다음 그린스펀은 누구이며 그의 결정은 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